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채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국정조사에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측근 구속과 압수수색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공작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야가 전현직 정부 경제정책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전국이 대충돌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 과연 전국은 어디로 치닫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감싸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고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5선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위는 교섭단체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지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당 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른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 시도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지금은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여야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 밖에 국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6명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5선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소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고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려고 모든 이슈를 방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에 대한 잇단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빈손으로 끝난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를 겁박하기 위한 과잉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 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상 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은 물론 이 대표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이슈를 방탄하는 데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게 민주당의 목표겠죠.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 막아보겠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공사를 구분해 수사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 의원단으로 이용하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갈수록 예산 정국에서 여야의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전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도마에 올랐는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작용을 지적했고 야당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채권 시장 경색 등 경제 위기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실제 집값과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올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지금 하향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집값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를 낮추는 계획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이고요. 야당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위기 사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채권 시장 불안 여파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도지사한테 25일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고요. 김진태 지사가 뭘 했냐. 우리나라 2,500조 채권 시장에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실한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전조와 비슷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답했는데 다만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결정에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태원 참사 지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추 부총리는 각 부처의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부족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대신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예비비를 평년보다 33%나 증액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추후 예산 심의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찾은 살바 파푸아시빌리 조지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샬바 파푸아시빌리 조지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펼쳤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의장의 회담은 지난달 르완다에서 개최된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재회의 기쁨을 나눈 양국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의회 간 소통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가 한국과 조지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인데 양국 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푸아시빌리 의장은 한국이 조지아에 코로나 검사 키트 등을 지원한 데 감사를 전하며 김 의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 대표단의 조지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Other equipment which are needed at that time when the world was facing the unknown virus, it was a great support and a great sign of friendship. So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support. 김 의장은 특히 이번 달 개설되는 한 조지아 직항 노선을 계기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했고 작년 5월에 한국 조지아 간 항공 협정이 발효되면서 에어 조지아 항공사가 이제 이달 24일부터 투빌리시와 서울 간 직항 취항할 예정이니까 더욱 이 교류 협력이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파푸아시빌리 의장도 주 조지아 트빌리시 대한민국 분관에 대사관 승격을 요청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조지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엑스포 지지 국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푸아시빌리 의장은 지난번 IPU 총회 당시 김 의장과 회담에서 받은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부산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의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조지아 낸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정부, 카카오가 피해 보상 등을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카카오 화재 관련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며 당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카카오 사태는 데이터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비 미비로 인한 블랙아웃이라며 카카오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 요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 행안위 예산소위가 내년도 경찰국 예산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은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설치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해서 결국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예고한 대로 국정조사 추진에 들어갔는데 절차를 살펴볼까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단독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같은 이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먼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회 의원과 협의해서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와 목적과 사안,
범위 등이 담긴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서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야3당은 조사계획서 처리를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24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그럼에도 진전이 없다면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응하지 이제 않겠다는 입장을 그 방침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참여 가능성이 아예 그 막힌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기조는 이 국정조사 반대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 모두는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면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상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고요. 또 국정조사 특위는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인원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관만 하지 말고 참여해서 실리를 찾자 이런 겁니다. 어제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의석수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에서 단독으로 할지 선택의 문제가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권이 예고한 본회의 처리 시한 24일까지 이제 2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주라는 기간 국민의힘이 이 시기와 범위 등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조율한다면 네. 이 국정조사 참여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정조사 시기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늦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본 기조를 이끌어갈 수 있고 여기에뿐만 아니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수사 범위가 이 대통령실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이 카드라면 국민의힘이 응할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 압수수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펼쳤는데 어떤 점을 부각했나요?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기획수사이자 공작수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서요. 어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꼽는 이 두 사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거라고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압수물품 없이 빈손으로 철수한 빈통수색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장이 이미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본청까지 쳐들어간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혐의를 이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이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이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인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이 세 사람이 대장동 사업 배당금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정치 수사가 의심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이 같은 일련의 수사가 이 대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일 겁니다. 최근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측근을 향한 잇따른 검찰의 강제 수사에 더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도 본격화될 것 전망입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탑승 불허대 취재 제약입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실에선 어제 이례적인 통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이렇습니다. 최근 MBC가 외교 사안에 있어서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던 건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을 한 겁니다. 지난 9월이죠.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공문을 보냈지만 MBC가 유감을 표명했던 일이 있었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통보에 MBC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전용기 동행 취재를 실제로 불허할 경우 별도로 티켓을 마련해서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여당은 언론의 책임의식을 물으면서 대통령실의 조처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MBC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한 배현진 의원은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MBC 왜곡 편파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응답이 아니겠냐면서 분석했습니다. 야당은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를 규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대통령 해외 출장입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졸한 언론 탄압. 비행기 타지 마. 너랑 안 놀아. 너 안 키워줘. 너한테는 사탕 안 줘. 좀 치기 어리지 않나? 치졸한 정부의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면서 취재를 방해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조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언론단체도 긴급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박탈했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무엇이 다르냐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하는 대통령실, 언론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MBC. 국민들의 눈엔 대통령실과 언론의 대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12초 만에 우르르입니다.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소방관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선 소방서는 항상 출동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대를 지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진 간담회에선 소방관들의 눈물 어린 호소도 있었는데요. 바로 떨림 지휘를 했던 용산 소방서장의 경찰 입건을 두고 안타까운 신경을 전한 겁니다. 용산 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은 과하다면서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 소방관들의 책임을 묻는 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했던
정말 애쓰셨던 분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당국도 용산 소방서장은 당시 현장 지휘와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옹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두고 정치권과 수사당국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과정, 누군가의 사명감을 잃게 만드는 일에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희영 기자 발제를 해오셨죠? 네, 지금 전국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 이 문제로 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돌, 이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기자 두 분께서 또 이게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동남아 순방길에 나서는데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정치톡에서도 다뤘었는데 MBC 출입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그 이유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가는 해외 순방에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 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도 세금으로 가는 순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우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순방 양 진영 간에 지금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언론인께서는 이 사안, 특히 기자시니까 기자의 해외 순방 맡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발상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가령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가 아니면 강인선 외신 대변인 같은 언론인들이나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관료 또는 정치권에서 온 비서관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취재 기자가 아무리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너 타지 마, 비행기 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히니까 주변 참모들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치졸하게 대응해서 안 된다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이제 관철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적 자산인 건데 이렇게 국가의 공적 자산을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언론의 어쨌든 취재를 이거 심각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어떻게 부산 가는 거야 너 따라오지 마 해도 KTX 타고 갈 수가 있지만 해외로 가는 건 그냥 이번은 동남아니까 좀 가깝지 않은 만약 남미 같은 데 간다 그러면 거기는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용기를 못하게 하면 굉장히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슷한 전례가 없는 일인가요? 이번 사안이? 전 전례가 없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 네. 만약 비판을 하거나 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죠.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너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비행기 타지 마라고 하는 건 일단 좀 치졸하잖아요. 이게 그냥 치졸하고 저는 이런 경우는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가는 길에 같이 이렇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같이 타고 가자 했던 게 우리 정치권의 기본적인 관행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완전히 그런 관행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참모라면 물론 이런 걸 건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통령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그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MBC가 지난번 미국 출장 때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 바이든 뭐 그게 날리면이냐 뭐 이런 거를 자기들의 확신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막에 달아가지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입장 변경이 없어요. 이런 문제로 인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용기에다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는 문제는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제공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편의는 이번에 MBC에 대해서만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잖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실이 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다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어디 아세안 가서 거기서 취재조차 못한다.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문제가 있는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용기를 안 태우면 그러면 뭐 별도로 가서 취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취재 자체를 막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저는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어제 민주당 사에 이어서 국회 본관까지 수색을 했는데 사실상 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 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민주당에선 이 정치쇼가 실패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문제 428억 같은 경우에는 그 받기로 했다는 그 약정설만으로도 뇌물수 입증이 되는 건지 이 사안이 앞으로 그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이라는 건요. 뇌물을 제공하면 뭐 그건 100%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공하기를 약속만 해도 그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8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은 이런 제공하기로 한 것 자체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수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까지도 해서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결국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 근거들을 주장을 하고 또 정진상 실장은 가서 또 부인하고 하면 이제 거기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검찰이 소설 쓰는 기관이겠습니까? 검찰은 나름대로 하여튼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입증하고 유죄를 받아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면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현금으로 오간 뇌물, 정치자금 이런 것들은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검찰이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압수수색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민주당 주장이고 뭐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뭐 주차장 뭐 이런 데로 정진상 실장이 제대로 드나들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주거 부정이라는 쪽으로 또 본인이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정진상 실장이 나 주거 부정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CCTV 상으로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 대표실 여기에서도 컴퓨터를 가져갔더니 거기에 뭔가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예,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왔고요. 일단 428억을 받기로 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각서가 있으면 가령 428억을 받기로 했고 이 428억을 받으면은 유동규, 김용, 정진상 3명이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각서가 있다면 뭐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증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설인 거죠? 그렇죠. 네. 설인 거고 더군다나 이게 지난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구속될 때 그때는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때는 428억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받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자기한테 받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진술이 바뀐 거라면 내가 바뀌로 한 게 아니라 정진상, 김영 3명의 공동 지분이다라고 진술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갖고 그 진술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대선 자금 수사라든가 경선 자금 수사의 핵심적인 고리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제 고발을 이제 하겠다는 상황, 강공 모드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이제 검찰이라서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을 향한 이 수사 국면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여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또 정치 쇼다 이런 또 공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는 않다.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대선이 끝나면은 양쪽에 고소고발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대선 끝나면 일단 승자가 패자를 이렇게 그냥 아량 있게 대충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자 해갖고 양쪽에 다 이제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리고 우리 뭐 정치자금이라 그런 것들은 수사하지 말자 해갖고 넘어가는 게 과거 대선의 이제 일반적인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가끔 대선 자금 수사가 있은 적은 있죠. 가령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정부 검찰이 이회창 후보 쪽에 세풍 수사를 해갖고 이회창 그때 그 야당 대표의 동생이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 대선 때 일을 갖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그 본래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럼 네. 너는 깨끗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승자가 패자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만 이건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어갖고 검찰 수사를 한다는데 그걸 막을 도리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 검찰 수사는 계속 될 거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갖고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갖고 일단락이 될 텐데 그때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국민 여론을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끌어들여갖고 정치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뿐이지 저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갖고서 뭘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유난히도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쪽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꼭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세풍 수사했죠.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했잖아요. 그거 대선 자금이거든요, 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심지어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까지 다 뒤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 근데 이게 원래 출발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대장동을 비롯해서 뭐 백현동 뭐 변호사 비단 이게 다 사실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세력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거진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경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제기했던 문제 그게 대장동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언론 기사로도 나왔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재명 대표 부분을 빼고 수사한다. 뭐 그것도 좀 뭐 민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 손대지 않은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 이 검찰이 지금 손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 대선 패자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논리상 맞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걸 어떻게 대항하느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항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뭐 탄압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만 결론은 어차피 법원에 가서 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검찰의 그 수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의 그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제 야당의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이 맞물려서 전국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 그 시점부터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결과는 어떻게 종착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까 박 기자님께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고 민주당을 거꾸로 들이는 정치적으로 그게 네. 이제 정치적인 목적일 텐데 그거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최근에 여론조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면은 찬반이 거의 절반으로 갈립니다. 이게 반반이거든요. 이미 반반이라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저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만약 그렇다면 진짜 이긴 쪽은 깨끗하냐. 가령 김건희 씨의 어떤 증권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걸린 게. 그런 것들은 그럼 제대로 수사하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가 있더라도 저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로 커온 성장 배경이 검사 시절 뭘 하나 수사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 들어왔고 성과를 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하나의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고 따라서 저는 수사도 지속되고 아마 기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결정은 이제 법원 판결로 가겠지만은 네. 검찰 기소까지는 거의 예측 가능한 경로다라고 이렇게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어쨌든 전 실제로 수사라는 게 수사 내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성과가 네. 어느 정도 나냐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제 이렇게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딱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후년에 있는 총선까지 계속 이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굵고 짧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끌어가면서 야당 대표를 괴롭힌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전속결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공범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공범이니까 공범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아마 그건 기소를 틀림없이 할 것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기소가 돼 있고요, 그건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도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다 부인하고. 지금 김만배 씨도 입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지금 불투명해요. 오히려 안 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그게 이회창 대표를 위해서 다 쓴 거잖아요. 다 그렇게 위해서 대선 자금을 모금했는데도 이회창 대표 기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과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기 손에서 다 끝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우리 선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검찰도 그걸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연내에는 대략 수사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편 국민의힘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야당 측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이거 손을 쓸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당 측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라면 아마 국정조사 요구서 아무리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제대로 안 나올 거려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로 부르는 사람을 경찰이 소환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소환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여야가 타협을 해서 국정조사를
그 이끌어가지 않는 한 아마 지금 야당 일방적인 국정조사 추진 이거는 실제 판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굴러가질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의견을 좁혀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여야가 그 의견을 좁혀갖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거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국정조사는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 과반은 넘으니까요.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거의 좀 협상을 해갖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국정조사 방식이라든가 범위 같은 걸 조정하는 걸로 나갈 거냐, 아니면 아예 보이콧해갖고 그럼 니들끼리 국정조사 해라.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거 비판하겠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건데, 지금 그 여권 분위기를 보면 뭐 어젠가 어느 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야당의 저자세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그 야당의 국정조사를 우리 타협하고 같이 합시다, 조금 좀 유연하게 합시다라고 얘기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여권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직언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단독 국정조사로 흘러가고, 대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야당이 그렇다면 선 경찰 조사 후 국정조사 카드를 제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그리고 영정 공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름과 영정도 없이 꽃만 있는 분향소는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참사 희생자의 영정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뭐 저는 그거는 좀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그 희생자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유족이 공개하고서 그 사람들이 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다면은 공개하는 거고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공개해서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는 이제 공개하다 됐죠. 됐던 이유는 그게 약간 좀 특수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참사로 희생된 그 학생들이 한 학교의 동급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한 학교의 동급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어쨌든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학교하고 반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이렇게 희생자들이 흩어져 있고 그런데, 그럼 이거 유족들 개개인의 이제 의견에 따라갖고 공개하고 싶은 유족들, 공개도 좋다고 하는 유족들은 공개하는 거고, 아니면 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그 유족 단체의 그 입장이 나온 건 없나요? 유족 단체도 아마 유족 단체도 세월호만큼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모든 유족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 단체도 아마 힘을 갖고 현재로서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좀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정리된 입장이 아직은 없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유족 단체가 만들어졌나요? 저도 뭐 들은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아주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도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간간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유족들은 그 명단 공개 같은 걸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누가 조사해 본 건 아닌데 그냥 그 부분적인 보도를 보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동의를 전제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그 문진석 의원이 받은 문자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자기네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대표가 다시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거 공개하자. 그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좀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평으로 부탁을 드릴 텐데요.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취임 6개월 동안에 사실은 엊그제 비로소 이제 내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청문회를 해도 뭐 청문 보고서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검수완 막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떻게 보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것도 단독으로 처리가 되고, 각종 법령 뭐 지금 뭐 사실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 제대로 주도해서 처리하는 법령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의회 권력은 지금 일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의회 권력의 힘을 실감한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예, 취임 6개월이면 사실은 이제 가장 일을 열심히 할 때고 어떻게 보면 개혁의 분위기가 충만한 시기인데요. 지금 보면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거기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돌고 있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퇴임 시 지지율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6개월 만에 임기 말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으로 인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에 올가을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에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되다가 주말에 비가 내리며 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